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장실에서 재현된 동족 상잔의 비극. 평안까지 뻗어 있었던 그의 꿈은 전주에서 멈추고 말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전주구에서 1년을 수학한 박현채는 1955년 서울대 상대에 합격했다. 산 사람으로 총을 들었던 2년의 세월도 그의 우수한 두뇌를 퇴색시키진 못했던 걸까? 빨치산으로서는 첩자에게 놀아나 어리숙하게 검거당한 박현채였지만 펜과 칼을 들자 물 만난 고기처럼 상황은 순조로워졌다. 안병직, 전철한, 정인영 등과 학술 동아리 후진국 연구회를 만든 것은 하나의 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 박현채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떠나며 이른바 농활의 시금석을 닦았다.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간 것은 3.1운동 직후 이래 처음이라고 박현채 평전의 저자 김삼웅은 말한다. 한국경제학계의 대표적인 농번주의자였던 박현채에게 농활의 원조라는 닉네임만큼 잘 어울리는 스펙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이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수백만 명이 바로 그 농활을 통해서 극도로 편향된 민족사관을 정일합시고 답습했음을 상기하면 가슴이 답답해질 노릇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박현채는 학자로서 이론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절부터 일종의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큰 셈이다. 게다가 교실에선 자본론을 근거로 들어가며 학과 교수들을 골탕 먹이기도 한 모양이다. 김일성 대학만큼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서울대에서의 생활은 꽤나 견딜만 했던 것 같다. 그의 유일한 불안 요소는 빨치산 경력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뿐이었다. 서울대 화장실에서 자신의 빨치산 경력을 알고 있던 후배를 마주친 박현채가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붙잡고 나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일화는 꽤 유명하다. 화장실 한번 잘못 갔다가 목숨의 협박을 받은 후배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화장실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재현될 뻔했던 셈이다. 민족이 곧 민중이며 민중이 곧 민주주의라는 삼위일체의 등식을 가히 종교적 반열에까지 끌어올린 대학자. 민족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인종 공동체라고 말했던 민족주의자도 청춘의 피는 끓었던 것일까?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1964년 발생한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당을 조직한 혐의로 검거되고 1979년 발생한 임동규 간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을 무렵 그의 빨치산 경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돼 있다. 인혁당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지만 증언자들은 남아있다. 1962년 당시 서울대 대학생이었던 안병직 교수가 대표적이다. 현재 우파로 전향한 안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박현채는 안병직의 공산주의 교육 멘토였다. 인혁당은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공산혁명을 위한 조직이었다는 게 안병직 교수의 고백이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세 번째입니다. 불온한 경제학자의 아성. 일생을 통틀어 박현채는 한 번도 자신의 공산주의적 신념을 부정하거나 오류를 시인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 그랬으니 소련 붕괴가 그의 인생 말년에 들어닥친 최악의 재앙이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타고난 강골이었던 박현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갑자기 기운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년 뒤인 199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1995년 8월 17일 사망하게 된다. 소설가 조정래의 증언에 따르면 박현채는 사회주의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다당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당제는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회주의의 미래를 고심했던 셈이다. 물론 그 이 무렵 그토록 치열하게 논변을 개진했던 박현채의 펜끝은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였다. 특히 박정희 경제의 눈부신 성공은 아무리 박현채라 해도 차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모든 반대자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폭발적 성공을 거두자 박현채조차도 일말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국이 현재와 같이 될 수 없었을 것이란 제목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인정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문제가 있지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현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박해지고 있었다. 박현채가 한국 농업의 구상에서 제안한 대로 실행했으면 지금쯤 북한이 돼 있을 것이라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공통적 지적이다. 여전히 공산주의도 틀렸지만 자본주의도 글렀어 라고 말하는 시인 신경림의 박현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자. 지금 읽어보면 마르크스 이론은 오류판이야. 공산당 선언도 오류투성이고 인간에 대해 아주 잘못 파악하고 있어. 공산주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제와 보면 박현채 씨 생각, 리영희 씨 생각도 다 오류잖아. 문화 대혁명에 대한 리영희 씨 판단은 틀렸다기보다 웃긴 거지.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좌파들 사이에서 박현채의 아성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후학들의 문장에는 경외심과 존경심이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스스로 직업을 강사업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보따리 강사 생활을 하며 한평생 학교를 떠나지 않았던 학자의 이론적 오류가 명백해졌는데도 면면이 이어지는 이 존경심의 정체는 뭘까? 고평가 혹은 특수평가 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일련의 시대로부터 그가 끊임없이 견제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끊임없이 공격받는 순결한 선구자의 이미지는 이론의 허위성과 관계없이 박현채의 가치를 높여놓았던 것이다.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젊은 시절 후배의 목숨까지를 위협해가며 숨기려고 했던 빨치산 경력에 말년에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 아니 심지어 신성시 했다는 사실이다. 산행을 하다가 쌀이나무 가지를 발견하면 저게 빨치산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라고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에 물었다는 일화도 있다. 하얗게 말라 죽은 쌀이나무는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밥 짓는 데는 그만큼 소중한 연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빨치산 경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그에게 있어 실현의 각오는 이미 하나의 훈장이었던 것일까? 굴곡진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박현채는 후배들에게 감히 쉽게 폄하할 수 없는 아성을 획득했다. 물론 이러한 감성적 측면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수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박현채가 지금까지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데에는 그의 연구에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한 거물 정치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비록 둘의 학문적 교류는 한때의 공동 작업으로 그쳤고 시간이 흐를수록 박현채는 이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박현채의 야성은 더 공고해질 수 있었다. 학자는 때때로 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박현채에게 빚을 진 한편으로 그의 학문적 위상을 담보해줬던 이 거물 정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이다. 이제 와서 박현채를 부정하면 김대중이 초기 정제관을 전부 부정해야 한다. 이것은 곧 한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와 싸우며 키워온 자신의 커리어까지를 송두리째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좌파 지식인 후배들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용기와 진실성을 가졌을까?